우리 집 양반이 저를 처음 본 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 어머니를 죽음에서 구한 은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구한 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구하신 거였죠. 안녕하세요. 올해로 63이 된 박순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치 막장 드라마 같지만 제 손에 아직도 남아있는 주름과 흉터가 증명하는 진짜 이야기예요. 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원수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아, 그 전에 잠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30년 전 제가 33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저는 충남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구로공단 근처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벌집이 되어 있었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죠. 그때 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네, 이번 달 월세라도 내려면요.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김밥이라도. 그 김밥 한 줄이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영수 씨는 같은 동네 철공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요.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딱 6개월. 지금 생각하면 참 성급했지만 그때는 마음이 가는 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등포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장판은 여기저기 들뜨고 찢어져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애야,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우리 영수가 널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너무 고생시키지 않을게. 그 말씀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최금순, 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파출부로 나가시고 저녁엔 폐지를 주워 오셨어요. 시아버지 김덕구 어르신은 동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했죠. 순자야, 이리 와서 앉아봐라. 시아버지께서는 담배 연기 자욱한 가게 한 구석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집의 재산이라곤 이 낡은 가게랑 저 골방이 전부다. 그래도 우리 영수가 성실하니까 너희 둘이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믿어보렴.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가난한 집 딸이었으니까요. 재산 따위는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았어요. 다만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죠. 결혼식도 참 소박했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간단히 치렀고 피로연은 시댁 골방에서 김밥이랑 떡볶이로 때웠어요. 큰아들 내외, 그러니까 영철 형님과 미숙 형님이 그날 처음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어머, 동서는 키도 작고 왜 이렇게 말랐어요? 살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형님, 제가 작아도 힘은 세요. 걱정 마세요. 그래요? 뭐, 우리 시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 동서도 각오는 하고 왔겠죠? 그 말에 숨겨진 가시를 느끼면서도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신혼집이라고는 할 수도 없는 시댁 골방 옆 더 작은 방이 저희 부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죠. 겨울엔 찬바람이, 여름엔 모기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영수 씨와 저는 행복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이런 데서 살게 해서. 뭐가 미안해요. 우리 둘이 있으면 어디든 천국이죠.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 준비하고 영수 씨 도시락 싸서 보내고 저도 공장으로 출근했죠. 저녁엔 집에 와서 재봉 부업을 했고요. 한 달에 한 번 영수 씨 월급날이면 온 식구가 모여 짜장면을 시켜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제 곁에서 재봉 일을 도와주셨어요. 순자야, 손가락 조심해라. 바늘에 찔리면 안 돼. 어머니도 파출부 일 힘드신데 그냥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 우리 순자 혼자 고생시킬 순 없지. 그 따뜻한 손길이, 그 다정한 목소리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위하는 마음만은 부자였던 그 시절. 누가 뭐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 가족에게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우리 집에 첫 번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날은 2003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었지만 우리 집엔 해방이 아닌 속박의 사슬이 찾아왔죠. 순자야, 순자야, 빨리 와봐.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부엌에서 콩국수를 만들던 저는 냄비를 그대로 두고 뛰어나갔습니다. 구멍가게 앞에 시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죠. 마치 영혼이 반쯤 빠져나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119를 부르는 제 손은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동네를 가르며 다가왔고 저희는 그 소리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죠. 병원까지 가는 그 15분이 15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장례식장의 그것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즉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제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최소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보험 적용을 받아도 그 정도는 5천만 원.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우리한테 5천만 원이라니 차라리 5억이라고 하지 그러셨나 싶었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영수 씨는 말없이 주먹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통장을 모두 꺼내놓고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적금, 월세 보증금, 비상금까지 다 털어도 2천만 원. 마치 바닷물을 손으로 퍼내려는 것처럼 막막했죠. 영수 씨, 형님한테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형님이 도와주실까? 그래도 혈육인데 아버님 일인데.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형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 우리 반지하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형님은 도어폰 너머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에요? 형님,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표정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시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형님, 아버님 수술비 좀 보태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순자 씨, 일어나요. 왜 이러세요? 미숙 형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도 눈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겨울 한강처럼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큰애가 이번에 외고 들어가는데 학원비며 둘째 유학 준비비며 한 달에 나가는 돈만 1,000만 원이 넘어요. 형님, 그래도 아버님인데. 아버님은 우리만의 아버님이 아니잖아요. 동생네도 있고
영철 형님이 신문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때 형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네. 그 돈은 나중에 제가 직접 찾아뵙고, 네네. 걱정 마세요. 다음 주까지는 꼭. 통화를 끝낸 형님이 불편한 듯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라는 단어가 모처럼 박혔지만 더는 매달릴 수 없었죠. 형님, 혹시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순자 씨,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각자 살기 바쁜 세상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제 눈엔 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중환자실 유리문 밖에서 혼자 서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마치 가을바람에 떨어지기 직전의 낙엽 같았어요. 어머니, 순자야 왔구나. 시어머니가 돌아보셨는데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뭐라고 하시던? 제 침묵이 답이었죠.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큰애는 원래 그런 애야. 자기 것 챙기기 바쁘지. 그때 시어머니가 중환자실 안을 보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늙어서 집만 되는구나. 차라리 이대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순자야, 난 괜찮아. 그 양반이랑 40년을 같이 살았으니 이제 충분해. 너희한테 집만 되느니. 어머니, 제발이요. 아버님은 꼭 수술 받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 물소리에 제 울음소리를 묻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늘이 저희 가족만 피해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신이 계시다면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부자들은 5천만 원쯤 카드로 긁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할 텐데. 그때 영수 씨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 내가 사채라도 써서. 안 돼요. 사채는 안 돼요. 그럼 우리 모두 죽는 거예요. 저는 문을 열고 영수 씨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서로를 부여잡고 또 울었죠.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새벽 4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순자야, 안 자니? 어머니도 못 주무셨어요? 응. 같이 차라도 한잔 할까? 부엌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그동안 모은 게 있어. 얼마 안 되지만. 시어머니가 낡은 과자통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했습니다. 파출부 일하고 폐지 주우면서 모은 거야. 한 300만 원 될 거야. 어머니, 이것도 보태서 수술하자. 그리고 내가 내일부터 더 많은 집 파출부를 다닐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형님네가 아니라 이 시어머니라는 것을. 가진 건 없어도 나누려는 마음, 그게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2,700만 원이 더 필요했죠. 시간은 총각을 다투고 있었고 의사는 하루가 급하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정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시아버지의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시한이 다음날 정오까지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대학 동창들, 친정 친척들, 심지어 10년 넘게 연락 안 했던 고향 친구들까지. 하지만 돌아온 건 정중한 거절뿐이었죠. 마치 가난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두들 선을 그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망연자실 앉아 있는데 누군가 시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금순 누나. 흰머리가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급하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나셨어요. 금서가? 내가 어떻게 해? 최금서? 시어머니의 남동생이었습니다. 20년 전 사업 실패로 야반도주했다는 그 삼촌이었죠.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어. 형부가 쓰러졌다면서? 너 어떻게 살았니? 20년 동안 소식도 없고. 삼촌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얼굴 볼 낯이 없어서. 하지만 이번엔 내가 도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도와? 형부 수술비 내가 해결할게. 그 순간 병원 로비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저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금서가 내가 지금 무슨 5천만 원 필요하다고 들었어. 내가 다 준비했어. 삼촌이 가방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진짜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을. 누나 기억나? 20년 전에 삼촌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누나랑 형부가 날 숨겨줬잖아. 그것도 모자라 종잣돈까지 만들어줬고 그때 형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시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남,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언젠가 갚을 날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잘 살아만 있어. 그래, 그랬지. 그 돈으로 제주도 가서 한의원 차렸어. 작지만 이제는 제법 자리 잡았고 매달 누나 생각하면서 이 돈 모았어. 언젠가 꼭 갚아야지 하면서. 그때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입원하신 걸 아셨어요? 큰 조카한테 연락받았어.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영철 형님이 연락을 했다고요? 근데 그놈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 죽어가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빌려달라고 하더라. 20년 전에는 내가 거지라고 무시하던 놈이. 삼촌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지. 내가 먼저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 삼촌도 우리 아버지한테 빚진 게 있잖아요. 이참에 갚으시죠. 이러더라. 그 못된 놈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누나, 근데 이 며느리는 누구야? 삼촌이 저를 보시며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순자야. 정말 좋은 애야. 나한테는 딸 같은 애지. 안녕하세요, 삼촌. 박순자입니다. 아, 둘째 며느리구나. 근데 왜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초췌해? 큰 며느리는 어디 있고? 형님은 바쁘셔서. 제가 둘러대려 하자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쁘긴 돈 한 푼 도와주지 않았어. 우리 순자만 고생시키고 있지.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엉엉 우시는 걸 봤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이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마치 장마철 둑이 무너지듯이요. 누나, 울지 마. 이제 내가 있잖아. 형부 수술 잘 될 거야.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시아버지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8시간의 대수술이었어요. 그 8시간 동안 우리는 복도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시어머니는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계속 들여다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20년 전 삼촌에게 줬던 돈을 뺀 통장이었대요. 잔액 영원. 하지만 그 영원이 오늘 5천만 원이 되어 돌아온 거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의식을 찾으신 첫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순자야, 너냐? 네, 아버님. 저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거친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괜찮으세요. 삼촌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금석이가? 그놈이 왔어? 네, 저기 계세요. 삼촌이 다가와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 이제야 빚 갚네요. 무슨 빚? 가족 간에.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표정이 굳으셨어요. 그런데 영철이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역시 그놈은 안 왔구나.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순자야, 영수야, 이리 와봐라. 저희 부부가 다가가자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너희 둘째만 내 자식이다. 영철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님, 그래도 피를 나눈. 피? 피가 뭐 그리 대단하냐? 순자 너처럼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이렇게 지극정성인데. 영철이 그놈은 피만 섞였지 남이나 다름없어.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며느리에서 딸이 된 순간이었어요. 병실을 나오면서 삼촌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카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어. 큰 조카는 예전에 날 무시했지만 너는 달라 보여. 삼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갚긴 뭘 갚아? 누나랑 형부한테 받은 사랑 이자 쳐서 돌려드리는 거야. 사랑도 복리로 불어나는 거 알지?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돈에만 복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도 복리가 있다니. 퇴원 후 시아버지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큰아들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을 돌리셨고 저희 부부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셨죠. 순자야, 이제 구멍가게 너한테 물려줄게. 작지만 너희가 운영하면 잘 될 거야. 아버님,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아니야, 결정했어. 영수랑 순자, 너희가 진짜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계속 그 낡은 통장을 들여다보시는 걸 봤어요. 통장을 볼 때마다 무언가 그리워하는 듯한 아니면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아니야, 그냥. 이 통장이 우리 가족 역사 같아서. 텅 빈 통장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채워진 통장이야.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그 텅 빈 통장이 왜 가득 찬 통장인지를. 시아버지가 태어나신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03년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마치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봄날처럼요. 구멍가게도 제가 맡아 운영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었고 영수 씨도 철공소에서 반장으로 승진했죠. 형님 내외는 여전히 얼굴을 비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벽 4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시어머니가 검은 점퍼를 입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어디를 가시는 거지? 처음엔 그냥 산책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나가셨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일주일 뒤 저도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시더군요. 그러다 쓰레기 더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장갑을 끼시고는 재활용품을 하나하나 골라 담으시는 거예요. 박스, 플라스틱, 캔. 마치 보물을 찾듯이 정성스럽게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 고귀하신 분이 새벽에 남몰래
폐품을 줍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제가 나지막이 부르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셨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박스가 떨어졌습니다. 순자야? 내가 왜 여기?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을?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새벽 공기처럼 차가운 침묵이 흘렀죠. 집에 가자, 순자야. 어머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러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지만 시어머니 곁이라 따뜻했습니다. 남편 약값이라도 보태려고. 수술은 했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하잖니.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내가 놀고만 있을 수 없잖아. 어머니,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지 왜. 너한테 더 짐 되기 싫어서. 너무 많은 걸 받기만 했잖아, 우리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올라왔어요. 어머니, 가족이 뭔지 아세요? 짐을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지시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자야.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아니, 같이 살아주세요. 제가 어머니 딸 하고 싶어요. 진짜 딸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살같이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둘째야,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덕분에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티는 거라고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셨고 시아버지도 따라오셨습니다. 좁은 집이 더 좁아졌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어요. 그런데 형님 내외는 정반대였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제주도, 일본, 동남아 여행 다니며 행복한 표정들이었죠. 부모님은 병원에 계시고 자기들만 놀러 다니네. 영수 씨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근데 돈은 어디서 났을까?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더니. 며칠 뒤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와서 귀띔을 해줬어요. 순자야, 너희 형님 요즘 돈 많이 생겼나 봐. 우리 남편이 부동산에서 봤는데 강남 아파트 내놓았대. 아파트를 팔았다고요? 그것도 금매로.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더라. 이상했습니다. 왜 급하게 집을 팔았을까? 그것도 시아버지 수술비는 한 푼도 안 되면서.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리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내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 또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만약에. 내게 무슨 일 생기면 아버지 잘 부탁해. 그게 벌써 10번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시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왜 자꾸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해? 그냥 그래요. 순자가 너무 잘해주니까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날 밤 시부모님이 주무신 후 영수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 나도 그런 느낌이야. 내일 병원 모시고 가자. 그래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돈이 다가 아닌데. 첫째는 왜 그리 됐을까? 아버님, 형님도 나름 사정이 있겠죠. 제가 위로하자 시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사정? 그래, 다 사정이 있겠지. 근데 부모가 죽어가도 모른 척하는 게 무슨 사정이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손을 잡으셨어요. 영감, 그만해요. 우리한텐 순자랑 영수가 있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 진짜 자식들이 있지. 그 따뜻한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이 있다는 걸 매일 느끼면서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순자야, 내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통장 꼭 확인해. 낡은 통장을 제게 건네시는데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왜 자꾸 약속해. 꼭 확인하겠다고.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불안한 예감이 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보름달이 떴는데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일주일 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으셨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오늘 친구 만나러. 순자야,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아버지랑 맛있게 먹어. 같이 드시고 가시죠. 아니야, 일찍 가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가시다가 돌아보셨어요. 순자야. 네, 어머니. 고마웠어. 정말로. 그 고마웠어가 과거형인 게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신호였는지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최금수님 보호자 되십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정확했던 거예요. 최금수님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제 손은 나뭇잎처럼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고마웠어라는 과거형 인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봄날의 벚꽃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는 겨울바람처럼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 부름에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자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침에 멀쩡하셨잖아요. 그때 의사가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장례식장의 그것이었죠. 또다시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를 아셨습니까? 무슨 상태요? 간암 말기십니다.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제 세상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암이라니. 더 충격적인 건 환자분이 1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니 작년에 진단받고 치료를 포기하셨더군요. 1년 전, 그때는 시아버지 수술 직후였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홀로 죽음의 선고를 받고 계셨던 겁니다. 병실로 옮긴 후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미안해. 숨겼어. 어머니,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장마철 폭우처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치료비로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아버지 수술비도 겨우 해결했는데 어머니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약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순자야, 내 통장, 집에 있는 통장 봐.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가 주신 낡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농협 통장, 잔액 5,182만 원. 제 눈을 의심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30년 동안 꾸준히 10,000원, 2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파출부 일당, 폐집한 돈, 모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신 거였어요. 어머니, 통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의 일생이었어요. 자식을 위해 한 푼 한 푼 모은 30년의 세월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철 형님 부부였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면서요? 병원은 왜 혼자 갔어요? 미숙 형님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따짐이 많았습니다. 형님이 오실 줄 몰랐어요. 평소에 관심도 없으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장남 내외인데 연락은 해야죠. 영철 형님이 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재산이 있다면서요? 순간 제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뭐라고요? 삼촌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돈을 꽤 모아두셨다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찾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어요. 순자 씨, 우리도 자식이에요. 알 권리가 있죠. 자식? 자식이 아버지 수술비 한 푼 안 내요? 자식이 부모님 얼굴 반년째 안 봐요? 그건 형님, 어머니가 왜 이 돈을 모으셨는지 아세요?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모으신 돈이에요. 제가 통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어머니 30년 인생이에요. 형님이 놀러 다닐 때 어머니는 폐지를 주우셨다고요. 그때 영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형, 왜 이제 와? 어머니가 간암 말기래. 6개월밖에. 간암? 형님 부부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유산 정리를 미리 해야겠네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어머니도 편하게 가시려면 미리 정리하는 게. 나가요. 당장 나가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던 제가. 순자 씨, 나가라고요. 어머니한테 얼굴 비치지 마세요. 형님 부부가 나간 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수 씨가 절 안아주었어요. 순자야, 울지 마. 우리가 어머니 잘 모실게.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정신이 맑으셨어요. 순자야, 어제 영철이 왔었지? 다 들었어. 간호사가 말해주더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순자야,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구나. 무슨 진실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철이, 그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낳은 정으로는 못 키웠어. 어머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만 닮아서 정이 안 갔어. 돈만 아는 아이였거든. 근데 너는 달랐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진짜 딸 같았어. 그때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여보, 영감 미안해요. 먼저 갈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같이 살다 같이 가야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신 분이. 영감, 우리 순자 잘 부탁해요. 진짜 우리 딸이니까.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순자야, 그 돈 너희가 다 가져. 영철한텐 한 푼도 주지 마. 어머니, 그래도 법적으로는 유언장 써뒀어. 공증도 받았고 이장님이 증인이야. 시어머니가 힘겹게 웃으셨어요. 30년 모은 돈 진짜 딸한테 주고 싶어? 내 마지막 선물이야. 어머니,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계셔주세요.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의사 말대로 6개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계속 병원에 와서 재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어머니, 사실 삼촌이 다 털어놨어요. 어머니가 5천만 원 이상 모으셨다고. 병상의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래, 그 돈 내가 그렇게 갖고 싶니? 저도 자식인데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권리. 그래, 권리.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넌 한 번도 의문은 안 했으면서 권리만 찾는구나. 그 말이 형님의 가슴에 비수가 되었는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전 자식도 아닌가요? 자식? 넌 내가 낳은 적만 있지 키운 적은 없어. 순자가 날 더 키웠어.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시작되었는데 시어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건 사흘 뒤였습니다. 4월의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날 시어머니는 마치 모든 걸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맑은 정신으로 저를 불렀어요. 순자야, 모두 불러줘. 할 말이 있어. 시아버지, 영수 씨, 그리고 마지못해 온 형님 부부까지. 병실에 모두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말할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느다란 실바람 같았지만 그 무게는 태산 같았어요. 영철아,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해. 영철 형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넌 우리 영감님 친아들이 아니야.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굳이 지금. 아니에요, 영감. 이제는 말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5에 영감님을 만났을 때 난 이미 2살배기 아이 엄마였어. 전 남편은 사고로 죽었고 혼자 아이 키우며 식당 일했지. 영감님은 그런 날 그대로 받아줬어.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장남이니 모든 걸 주려 했는데 영철이 넌 왜 그리 됐니? 형님이 주먹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전 뭡니까? 30년을 속이고 사셨단 말입니까? 속인 게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피는 아니어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삼촌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형님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더군요. 누나, 이제 다 말하는구나. 금서가, 내가 증인이 되어줘. 삼촌이 형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큰 조카, 3년 전 기억나? 나한테 1,000만 원 빌리러 왔잖아. 형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형부 수술비라고 했지? 근데 알고 보니 도박 빚이더라. 강남 카지노에서 날린 돈. 삼촌,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진짜 아들도 아닌데 왜 내가 그 늙은이 병원비를 대야 하냐고. 그래, 넌 이미 알고 있었어. 형님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미숙 형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여보, 그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철아, 난 널 진짜 아들로 키웠어. 하지만 넌 피가 안 섞였단 걸 빌미로 우리를 이용만 했구나. 어머니, 전 그냥 서운해서 서운함이 배신이 되는 순간 넌 이미 남이 된 거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박순자 씨죠? 전 사채업자 곽두식입니다. 김영철 씨 아시죠? 제가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형님 빚이 5천만 원인데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가족들 찾아갈 겁니다. 형님이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영수 씨가 막았어요. 형, 이제 그만해. 다 들통났잖아. 형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 또 다른 계산이었죠. 어머니, 제발 그 돈만 주시면 다시 시작할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철아, 넌 끝까지 돈이구나. 순자야, 내 유언장 가져와. 제가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공증받은 정식 문서였죠. 모든 재산은 둘째 며느리 박순자에게. 이게 내 마지막 뜻이야. 형님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전 그래도 30년을 아들로 살았어요. 아들이 부모 수술비 안 내. 아들이 부모 죽을 때만 돈 찾으러 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넌 3년밖에 안 됐지만 둘째 며느리만 진짜 딸이었다. 피보다 진한 게 정이더라. 어머니, 이 돈으로 어려운 노인들 도와줘. 그게 내 소원이야. 형님 부부가 병실을 나가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겠어요. 불효자 방지법도 있고. 하지만 삼촌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 누나가 다 준비했거든. 너희가 한 일 다 증거 있어. 형님 부부가 사라진 후 병실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편해. 어머니 힘내세요. 아직 시간 있어요. 아니야. 이제 갈 시간이야. 근데 후회 없어. 진짜 딸 만났으니까.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 딸이 되어서 행복했어요. 순자야, 고마워. 사랑해. 새벽녘 시어머니가 제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어요. 순자야, 기억해. 피는 못 속인다고? 아니야. 정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형님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삼촌이 상주를 도왔고 시아버지는 영수 씨만 아들이라고 소개했죠. 이제 진짜 가족만 남았구나. 시아버지의 그 말이 씁쓸하면서도 홀가분했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저는 생각했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요? 천만에요. 피는 속일 수 있어도 정은 못 속입니다. 시어머니,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래, 내 말이 맞아라고 하는 것처럼 3일장을 치르던 마지막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파출부로 일했던 집주인들이었습니다. 이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행복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딸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행복하셨겠네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 5천만 원보다 더 값진 사람들의 기억과 사랑.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형님이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났는데 장례식 마지막 날 오후 2시 발인을 2시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소가 조용해질 무렵 형님 부부가 검은 양복의 남자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 남자는 변호사였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아시고 오신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례식이니까 왔죠. 그리고 할 이야기도 있고. 형님이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김영철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민법 제천구조의 의거, 직계비속인 저의 의뢰인은 법정상 속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수 씨가 화를 냈지만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장남이 우선이다.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은 보장된다고. 그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은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형님, 어머니 영정 앞이에요. 제발. 영정?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방금 들었잖아. 난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그 순간 빈소 입구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못됐구나. 이 사람아. 동네 이장님 한만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시는데 그 뒤로
동네 어르신들이 여러 따라오셨어요. 이장님, 순자야, 내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이장님이 품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김영철, 내가 찾는 게 이거지? 그게 뭡니까? 30년 전 내 어머니가 쓴 자필 유언장이다. 내가 보관하고 있었지. 이장님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1993년 4월 15일. 나 최금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모든 재산은 둘째 며느리 박순자에게 남깁니다. 큰아들 영철은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더는 요구하지 마시오. 형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건 3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다르긴 뭐가 달라. 내가 더 못되게 변했을 뿐이지. 이장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치셨어요. 내가 다 봤다. 내가 어떻게 부모를 대했는지. 그리고 어제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 모든 걸 순자에게 주라고.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법적으로. 변호사가 나서려 하자 삼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대신 이것도 법정에 제출할 겁니다. 삼촌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형님이 사채업자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유산 받으면 바로 갚을게.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불법 녹음이야. 그럼 이건? 이번엔 다른 파일이었습니다. 3년 전 형님이 삼촌에게 돈을 빌리면서 한 말들. 그 늙은이들한테는 돈이 썩어나잖아요. 가짜 아들인 제가 좀 가져가면 어때요? 빈소가 술렁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이 형님을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죠. 형님이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다 내 짓이지? 내가 꾸민 일이야. 형님의 주먹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지만 삼촌이 번개같이 막아섰어요. 조카, 장례식장에서 행패냐? 나, 다 이 여자 때문이야. 우리 집안 파탄 낸 여자.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던 거예요. 김영철 씨죠?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뭐, 사기? 사채업자 곽두식 씨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부모 유산 상속을 빌미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형님이 비틀거렸습니다. 미숙 형님이 남편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그리고 부인도 같이 오셔야 합니다. 공모 혐의가 있어서요. 경찰이 형님 부부를 연행하려 하자 미숙 형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욕심이 눈을 멀게 했어요. 우리가 못됐어요. 형님, 시어머니가 맞았어요. 정이 진짜 가족이에요. 우린 가족도 아니었어요. 형님 부부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30년 만에. 아버님, 순자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딸이 있어서. 발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을 들어 올리는데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가볍게 가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영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불쌍하기도 해. 가짜 아들이란 걸 알고 살았다니. 그래도 진짜로 만들 기회는 있었어요. 30년이나. 맞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지. 일주일 후 형님 부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요. 결국 이혼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인과응보였죠. 부모를 버린 자식이 받은 벌. 한 달 후 저는 시어머니 유언대로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어르신들 도와주세요.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정말 기부하시겠어요? 네. 시어머니 이름으로요. 최금순 여사 기금으로 해주세요. 복지관 관장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아니요, 훌륭한 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데 마치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 가게 이름도 바꾸자. 뭘로 바꾸실 건데요? 금순네 가게 어때? 내 어머니 이름으로. 좋아요, 아버님.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형님 부부 없는 진짜 가족만의 시작을. 모든 복선이 회수되었어요. 형님의 수상한 전화는 사채업자, 삼촌에게 들은 정보로 재산을 노린 것, 시어머니의 반복된 당부는 유언장 준비, 그리고 시아버지의 피가 다가 아니다는 말까지. 운명은 참 공평했습니다. 준 만큼 받고 빼앗은 만큼 잃게 하더군요. 시어머니, 당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정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그 진리였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저는 어머니의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순자 원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서요. 어머니의 집, 시어머니의 유산으로 만든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르신들을 무료로 돌보는 곳이죠. 처음엔 방 3개짜리 작은 주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0분의 어르신이 계시는 제법 큰 시설이 되었어요. 할머니, 아침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순자야, 네가 끓인 된장국이 꼭 우리 엄마 손맛 같더라. 입소에 계신 김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마음으로 저를 돌봐주셨겠죠. 오전 10시 시아버지가 도착하셨습니다. 89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셨어요. 순자야, 오늘 꽃은 내가 샀다. 아버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프리지아네요. 그래, 금순이가 제일 좋아했지. 시아버지는 이제 이곳에서 매일 봉사를 하십니다. 어르신들과 장기도 두시고 구멍가게 운영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죠. 아버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순자 내가 잘 챙겨주니까. 금순이가 하늘에서도 고맙다고 할 거야. 정오가 되자 뜻밖의 손님들이 왔습니다. 형님 부부였어요. 순자 씨, 들어가도 될까요? 1년 만에 본 형님 부부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검소한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형님. 우리가 올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 미숙 형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잖아요. 아드님이 오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형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순자 씨, 이 1년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파산하고 이혼까지 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어요. 영철 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형님 부부는 절을 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제 명절 때만 조용히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가족이지만 거리를 둔 그런 관계로요. 오후에는 삼촌이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순자야, 잘 지냈니? 삼촌, 어서 오세요. 삼촌은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요양원 어르신들 건강도 봐주시고
한약도 지어주시죠. 누나 없는 첫 번째 기일인데 많이 그립구나. 저도요, 삼촌. 매일 그리워요. 저녁이 되자 요양원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추모하는 작은 모임이었죠. 금순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리고 좋은 딸을 두셨지.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내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풀고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제게 준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밤 9시 요양원이 조용해진 후 저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영수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순자야, 어머니가 너한테 참 좋은 선물을 주고 가셨어. 무슨 선물이요?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법. 맞아요. 시어머니는 제게 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알아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걸. 어머니가 저를 낳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딸로 만들어 주셨어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1년 전 불안했던 그 달과는 달리 오늘의 달은 따뜻했어요. 시아버지가 차를 들고 오셨습니다. 순자야, 이거 금순이가 좋아하던 국화차야. 아버님도 같이 드세요. 우리 셋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금순이도 편히 눈 감았을 거야. 아버님, 전 그저. 아니야, 내가 특별한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진심으로 부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젊은 시절 모습으로. 순자야, 잘 지내고 있구나.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딸. 어머니, 그곳에서도 행복하시죠? 그럼 여기서 너희 지켜보는 게 내 행복이야. 그리고 내가 만든 어머니의 집 정말 자랑스러워. 꿈에서 깬 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하나둘 일어나시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죠. 순자 원장님, 오늘 메뉴가 뭐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콩나물국이에요. 아이고, 금순이 손맛이 그립구나. 제가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이어받아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일. 어느 날 한 젊은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원장님, 저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보세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로요. 그게 가능한가요? 마음을 열면 가능해요. 제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피는 못 속여도 정은 속일 수 없다고. 그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5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사랑은 돌고 돈다는 진리였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풀고 그들이 또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 그렇게 사랑은 복리로 불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홀로 계신 부모님이 계신가요? 오늘 한번 안부 전화 드려보세요.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사위 되신 분들, 시부모, 장인, 장모를 진짜 부모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나이 들어 약해진 어른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전합니다. 어머니, 그곳에서도 행복하시죠?
어머니가 주신 사랑 잘 키워나가고 있어요. 어머니의 집은 오늘도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어머니가 꿈꾸신 그런 곳이 되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영원한 제 어머니.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